네, 마감딜입니다. 마감딜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긴축시대 종말 오나라고 잡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제는 금리 인하 당연히 하는 건데 네. 이제부터는 얼마나 할 거냐, 그렇죠. 얼마나 더 할 거냐, 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권다영 앵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네. 12월까지 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아, 사실 기대만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0.75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드린 정답이 아니고 네.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다른 상품의 가격을 판단을 해서 해당 상품의 가격의 현재 추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예측할 때에도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량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판단해서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현재의 가격이 주가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거든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3.87, 3.8 부근에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5.5%이죠. 통상적으로 금리가 정체기에서 인하 시점에 되었을 때 보통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은 스프레드가 1% 정도 차이를 갭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정상 수준에서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4.5%를 하는 것이 정상 시장에서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8%라는 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0.75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분위기예요.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기간이 3번 있어요. 9월, 11월, 12월. 0.25씩 3번 나눠서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B컷 또는 0.25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B컷이 가능할까요? B컷이 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2월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 매니저들이 11월 말이 되면 북클로징 한다라고 해서 일을 멈춰버리죠. 안 하죠. 그래서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9월과 11월에 있고요. 0.5 그러니까 B컷을 하는 시점이 지수 전환 시점에서의 상승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9월이냐 11월이냐 그렇다면 여기 조금 더 제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더 들어가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에 0.5를 하는 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 원활할까요? 아니면 11월에 하는 게 원활할까요? 11월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FOMC 회의는 연준 회의는 11월 7일입니다. 그러면 대선 결과를 보고 부담 없이 그렇죠. 11월 7일에 0.5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을 다시 내용을 총 하면? 집합해서 연준에서는 B컷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시기를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수의 변곡점,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상황 또한 9월보다는 11월에 B컷을 단행하면서 대선도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거고 이 시기에 지수의 상승 곡선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에 대한 연동된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이러한 시나리오의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는 사실 9월에 B컷을 하면 시장이 오히려 놀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게 고용 지표일 겁니다. 네. 이 고용 지표가 어떻다. 지금 미국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서 계속 고용 지표를 봐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언론에서 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중요하게 판단을 할까요? 라고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4.3%입니다. 물론 한 6개월 전 3.6% 수준에서의 실업률 대비해서 그 실업률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실업률이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3.5,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죠. 이게 3.5%인데 완전 고용 상태가 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네. 급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을 쓰려고 하면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실업률은 4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4.3%의 실업률은 금리를 인하하기에 최적의 환경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2008년과 2018년 상황에서의 실업률 상태를 보면 5%, 4% 수준에서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실업률,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의, 오히려 좋은 상황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이제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출렁이었어요. 네. 11만 명 취업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17만 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취업자 수는 25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좀 다르게 단기 채용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초까지는 휴가를 대부분 한 달 이상의 휴가를 떠나요. 그래서 이때는 취업자 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계절적 요인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업자 수나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그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격 흐름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실업률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오면서 뭐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 아래 공포가 다시 나온다느니 그렇죠. 뭐 네. 이런 그런 뉴스 타이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미국의 그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2% 중반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침체 공포에 대한 데이터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거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와 숫자만 보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그런 시각의 뉴스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다영가 방금 전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을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지역적 리스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증시는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히려 사실 그 두 나라는 서로 이겼다. 이제 더 이상 비극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수급 동향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드러난 사실에 대한 현상들, 그러니까 재료 가치이죠. 이거는 주가 하락하면 하락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거고, 상승하면 또 상승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맞춰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수급 동향이 어떠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 붙이는 빠졌으니까 왜 빠졌지? 하고 말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올해 안에 금리가 내리면서 0.75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9월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언제쯤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기 위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은 거래대금입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도 네.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시장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오늘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좀 부담스러운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입니다. 지난 7월, 6월 시장 흐름에서 지수가 좋았을 때의 평균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은 12조 원 내외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들어서 물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내에서의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얼마였습니까? 요즘 반등하면서 뭐 10조 겨우 넘기지 않았나요? 10조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9조였고요. 네, 8조 5천억이네요.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10조 아래 거래대금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거든요.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매물을 잡아주는 형태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요인은 수급 동향에서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왜 거래대금이 안 붙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확신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있죠. 미국의 금리
확인은 해야죠. 예, 네. 요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고 시장 분위기를 판단해 보자라는 시장에서의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은 지수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요. 내려가면 또 살짝 받쳐주고 이러한 횡보 또는 그 좀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맞습니다. 지금 8월 제가 초부터 지금 거래대금 펼쳐놨는데 네. 8월 9일이 거래대금이 9조 7천억부터 해서 10조를 넘긴 날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거래대금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 거래대금이 많은 날은 시가에도 사람들이 사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일이 생겨나니까 지수가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눈치 볼 상황들이 많아져서 쉽게 오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는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치가 나온 뒤에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엔비디아가 실적 추정치와 실적 발표를 2번 했었죠.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20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을 발표를 했어요.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발표, 5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이때 240억 불을 예상을 했습니다. 260억 불을 서프라이징하게 발표했어요. 이번에 시장에서 추정치는 280억 불 또는 29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00억 불도 보잖아요. 300억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에서의 실적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 일부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 측면에서 2년 전, 그러니까 네. 22년 8월 실적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절반도 안 되지 않나요? 60억 불입니다. 절반이 아니고 4분의 1? 네. 4분의 1,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실적치가 거의 점증하는 과정이 배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모든 실적은 끝없이 상향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AI 수요에 대한 그 AI 칩 장착률이 데이터 센터가 한 22% 되거든요. 일단 급한 수준에서의 AI 수요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AI 칩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100%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슬로울리 해서 천천히 장착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300억 불 중심으로 한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상승세는 유지되되 이전과 같이 급증하는 단계의 엔비디아 실적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현상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판단해 보더라도 최근에서 가장 고점이었던 140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135불이었습니다. 지금 130불입니다. 그러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단부는 100불, 상단부는 140불 사이에서 등락의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140불을 돌파하고 160불을 가는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은 엔비디아의 실적치가 310억 불, 320억 불 이렇게 서프라이징한 실적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을 감안한 현재의 데이터 센터의 AI 칩 관련해서 매출적 규모의 측면을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놔도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고 엔비디아의 칩이 정말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가 계속 높아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슬로우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IT 투톱에는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를까요? 엔비디아와 등치시켜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 하락을 해야 된다.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이 등치시키된 일치된 주가의 전망치로의 해석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갔잖아요. 지금까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에서의 주가 흐름이 움직였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연동된 실적치의 부분들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매출의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에 대한 실적치는 D램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치에
흐름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하반기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웨이퍼 수준이 거의 95% 수준까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풀가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준에서의 증가치에 대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의 한 번의 출렁임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후의 주가 상황은 반도체 경기와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범용 디램이라든지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쪽, 뭐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더 계속 나올 수 있고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내외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 종목들에서 성장주로의 주가 이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2차전지 그렇고요. 뭐 로봇주도 조금 올라갔고요. 네카우도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게임주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이동이 어느 정도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장주가 주가를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시장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경기 회복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보통 석유화학 또는 건설주 또는 항공주 같은 종목들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주가 움직입니다. 왜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를 말씀드리냐면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기존의 바이든과 트럼프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대외 정책,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게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 우월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구했던 민주당이 추구했던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경쟁 체제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 완화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 종목 내에서 최근 뭐 실적에 대한 반영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요석유 바닥 찍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혀 부담이 없고요. 지금 가격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5천 원, 지금 14만 6천 원 정도 하는데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13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진입을 한다면 전혀 부담 없는 종목. 네카우도 얼마 전에 바닥 찍었지만 이미 주가 올랐죠.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5만 원까지의 흐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의 결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서 금호석유 경기 회복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